딸만 낳는다고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분은 몰랐습니다. 정작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안입니다. 올해로 35,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삶이 이렇게까지 뒤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열심히 살고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벅찬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평범함을 흔들어 놓은 건 외부의 어떤 위험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뿐이니까 하고 넘겼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정도였죠. 제가 딸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다음엔 아들이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더 무겁고 더 깊게 그리고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딸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고 시어머니는 제게 가문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저와 제 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는 폭력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죠. 첫째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고 아이의 숨결은 정말 작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잠시 웃는 것 같더니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딘가 실망이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출산 직후의 감정 속에서 곧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으니까요. 남편도 기뻐했고 병실에는 축하 꽃바구니와 지인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운 풍경 속에서 시어머니만은 끝까지 모습을 굳힌 채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이겠지. 그 말은 처음엔 어리둥절했고 나중엔 조금 신경 쓰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울림을 남겼습니다. 조리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이 옆에서 젖 먹이는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딸들이 애교는 많지라고 말하더니 결국 또 그래도 집안을 잇는 건 아들인데라고 덧붙였죠. 그 말은 칭찬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대치에 못 미친 결과라는 부드러운 포장에 불과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단순한 아쉬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떤 형태로 저를 향해 날아올지, 그리고 그 말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말이죠. 첫째 딸의 100일 잔치를 준비하던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안아, 100일 사진은 그냥 간단하게만 찍어. 어차피, 뭐? 그 뭐라는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딸이니까. 그런 뜻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슬펐습니다. 내 딸이 태어난 것을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둘째를 낳으면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야. 내가 꿈을 꿨어. 태교 잘해야 돼. 아들 낳으려면 아들 낳는 한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번에도 딸이라는 걸. 그리고 출산일.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를 낳던 날 저는 오히려 첫째 때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해진 과정이었고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온 순간 병실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해맑게 둘째예요. 건강해요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곧장 아이를 들여다보고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딱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또 딸이네? 그 말이 병실벽에 부딪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어디 안 좋은 데 있는 거 아니지? 한번 산부인과 제대로 가봐. 그제야 저는 이게 그냥 아쉬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남편 민수는 옆에서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낳은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그 말조차 시어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니까 그러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몇 시간도 안 된 며느리에게 갓 태어난 손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둘째를 품 안에 안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 조금만 이해해줘. 그냥 옛날 방식이 그렇잖아. 나도 곤란해. 그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악화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둘째가 돌을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향한 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상처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죠.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거의 습관처럼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딸만 둘이야. 아들 하나는 있어야 집안이 굴러가지. 민수가 고생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아이들을 과하게 보호하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이들에게 물들까봐 시어머니의 말들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 딸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를 안 안아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태어난 것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은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친정어머니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며느리 팔자에 복이 없으면 원래 딸만 나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숟가락을 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완전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제 어머니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행동이었고 제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들이 자라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는 참지 말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날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정리된 사람처럼요. 먼저 저는 산부인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떠들어대니 혹시나 제가 문제일까 싶었지만 의사는 제 검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한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잘못됐다고 제 몸이 문제라고 들어온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의사가 의외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쪽에서 Y 염색체의 특정 소인 때문에 딸이 태어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남편의 회피,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부당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수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 남편은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분히 설명하자 그는 결국 동의했죠. 아이들의 유전 질환도 확인할 수 있대. 나쁠 거 없잖아.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인 쪽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양호하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Y 염색체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의 정자가 Y 염색체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이건 유전적 요인입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나, 그럼 우리 딸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 유전자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왜?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말할 타이밍이.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10년 동안 당한 모욕을 똑같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온 동네 어른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두 딸을 예쁘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를 넣어뒀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아나, 정말 오늘 할 거야? 응, 오늘이 적기인 것 같아. 잔치장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애들은 저기 가서 놀아라. 그리고 제 옆에 서면서 또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아, 좀 생각하고 살아라. 딸만 둘 낳아서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공간을 정확히 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말씀을 바로잡고 싶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수십 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저 남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쪽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쪽에서 Y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잔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Y 염색체요? 그게 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만드는 염색체예요. 남자한테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상이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딸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드님 쪽 문제였어요. 정확히는 유전적 문제였고요. 순간 잔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셨죠. 제 몸이 문제라고, 제가 복이 없다고, 제 친정 식구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척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게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잘못하신 거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죠. 그때 남편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사실이에요. 제가 제 문제였어요. 지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10년 동안 괴롭히신 거예요. 저와 제 딸들을.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에휴,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10년이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 딸들도 할머니한테 사랑 못 받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우리 집안이.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라도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잔치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진작에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도 몰랐던 거잖아.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 편만 들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도 아니고 그냥 놓여진 보자기 꾸러미였죠. 열어보니 손녀들을 위한 한복과 과일이 담겨 있었고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저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두 딸은 남편이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미안해 보이는. 지안아,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내가 동네에서 욕먹을까봐 그랬다. 시집살이 할 때 나도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문은 아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사랑이 있어야 가문도 이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나 다시 할머니 노릇해도 될까? 아이들한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나 평생 속죄할게. 우리 손녀들한테.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변했습니다. 손녀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아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큰딸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주며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사랑해주지도 못해서. 그리고 두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고 가끔은 그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들이 이제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말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가문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딸들도 모두 소중한 한 명의 인간입니다. 출산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